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문자단과 콩가루 연합을 이끌고 계신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예, 지난주 방송 음모론이 살짝 섞여 있어서 더 재밌었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박 PD님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반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댓글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배틀 한번 해보셔서 배틀. 예. 좋죠. 예. 아니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정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그 프리메이슨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었다. 에이, 너무 나가시네. 예,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얘기는 여기서 지나가고요. 콩가루 연합 이제 설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콩가루 연합 물건 판매 품목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콩가루 연합이 그렇게 입에 잘 안 읽나 봐요. 그래가지고 콩가루 연합, 우리 연합의 대표 주작격인 물뚝심송님이 또 굉장한 페이스북, 예. 트위터 이런 데서 상당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끊임없이 리트윗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무심코 이제 보고 따라서 리트윗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 연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이? 콩가루에서 콩나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은 맹원 연합원들끼리 예. 이름을 바꾸면 어떡하냐. 아하. 콩나물 연합 아니고요. 콩가루 연합이고요. 콩가루, 콩나물, 자칫하다간 두부 연합까지 될 것 같은데요. 콩두부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요. 콩두부.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예. 또 생산자들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거만 왜 내 건 안 해주고 남의 거 해주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저희들은 내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 연합 내에서의 내부 경쟁. 왜냐하면 그 거대 쇼핑몰 같은 데는 사실 입점료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위 노출되기 위한 홍보비가 굉장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예. 또 중간 규모 쇼핑몰만 돼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부 경쟁이 되고, 그럼 또 불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요. 콩나물 연합의 취지가 예, 또 콩나물 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예. 에그머니나 연합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AS 겸 사과 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말이라는 게 특히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툭툭 나가고 나중에 들어보면 저게 아닌데? 싶은 게 꽤 있어요. 지난번 음악 방송할 때 예.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예컨대 찬송가를 성서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그랬었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예.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하면서 박기숙 예. 영혼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예. 박기숙 씨를 야학 강사라고 제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 노동자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심결에 야학 강사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역사적 사실인데 예.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큰 줄기에서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 예. 콩나물 연합 아니고요. 콩가루 연합이고.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품 구매하시면 팟캐스트들 후원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경불진 꼭 구매하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불진이 후원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방송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신나는 노동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주시겠습니까? 노래 이야기가 나름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영화 이야기. 영화. 뭐 영화라고 해서 저기 뭐 진짜 구하기 힘든 이런 거 말고 상업 영화 중에 상업 영화 중에 좀 눈여겨 볼 만한 노동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또 한 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근대의 노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 아냐? 뭐 이런 오해가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터내셔널과 ILO 국제노동기구 이야기를 좀 ILO 이야기를 조금 사전적 지식으로 말씀드리고 영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ILO는 국제 유엔 산하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1919년 실제 유엔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인터내셔널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인터내셔널이라 함은 1864년 그 유명한 막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돼서 만든 국제노동자협회. 이걸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876년에 해소됐다가 1889년에 정당들, 사회주의 정당들이 유럽에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제2 인터내셔널로 계승해서 재탄생을 하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각국 정당들이, 사회주의 정당들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입장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멸을 합니다. 날 이제 없어졌죠. 근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죠. 이러고 나서 소련이죠. 소련에서 이 혁명을, 노동자 혁명, 노동자 계급 혁명을 전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는군요. 요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기구, 뭐 협회 이쪽의 역사라면 사회주의 계열 아닙니다. ILO는 오히려 이 사회주의 계열 운동, 혁명 또 인터내셔널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1차 대전 직후죠. 1차 대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1차 대전이 종결된 배경도 사실 러시아 혁명에 다시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나라들끼리 전쟁하다 보면 러시아한테 다 먹히겠다, 소련에 다 먹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전쟁이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국제연맹, 유엔의 전신이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노동기구가 같이 만들어져요. 동시에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ILO의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첫머리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품이 맞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상품이죠. 맞긴 맞는데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멋진 선언으로 시작됐고, 이것이 그 인터내셔널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제 이 ILO는 그 국제노동기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사정기구예요. 노사정기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측도 여기에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각국, 그러니까 나라가 가입하는 거거든요. ILO. 국가가 가입을 하는 건데 이 각국은 표가 4개가 있어요. 정부가 2표. 사용자 측이 1표, 노동자 측이 1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동자 표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동기구인데. 그렇죠? 근데 명칭과 실속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정부가 2표를 가진다는 거는 노동자 정권도 있어요. 노동당이 집권한 당도 있고 이러하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큰 논란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하는데 요게 이제 꼼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고 한국노총은 뭐 이때까지도 사실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러던 때라. 그러니까 뭐 어용노조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던 것을 당시 이제 민주노조 진영,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들이 반대하고 하면서 91년에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ILO는 국가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ILO가 가지는 노동 기준을 적용한 나라들 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미 FTA도 뜯어보면요. 노동 조항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유리하다기보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안 알려져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환경, 노동 이런 문제들이 그 국제무역협약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는 그걸 숨기죠. 웬만하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ILO에 91년에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ILO 기준이 국제적 노동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ILO 기준에 따르면 대단한 노동 후진국입니다. 그게 특히나 온갖 협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국제협약에 동의를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 근처에도 못 간 그 조약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이제 87호하고 98호인데요. ILO 협약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이라는 건데 87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 및 사용자는 사전 인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문장이 좀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은데 이것이 유명한 노사자치권이에요. 어떤 단체를 가지든 노동자들이 어떤 단체를 가지든 정부든 사용자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약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약.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특히 삼성이 싫어하죠. 뭐 삼성뿐만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오른 거 가지고 그것도 다 망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98조가 있습니다. 98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지배하는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런 노조에 지원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거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것이 해야죠. 그냥 뭐 국가 체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굉장히 커요. 이런 그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부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시장을 막는 것이기도 해요. 방금 얘기한 98호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은 못 사가겠다. 이런 정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FTA와 노동 조건, ILO 협약과 국제 기준 요약위는 한번 묶음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류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닭 수출이 안 되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환경과 노동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 전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방 정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정부 애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 회사 제품 자체를 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반기업 제품은 우리는 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세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이 ILO고 ILO 기준인 거예요. 협약인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 워싱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그 시애틀 쪽에 있는 본사인데 깜짝 놀랐던 게 프리우스라고 왜 도요타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얼마 나온 지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수십 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우리의 회사의 개념과는 달리 캠퍼스라고 부를 정도로 각 동이 독립돼 가지고 쫙 뻗어져 있거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직원들이 동과 동을 이동을 할 때 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10년 전부터 수십 대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홍보 담당자한테. 저거 아직까지는 좀 비싸기도 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친환경 차 아니냐.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장서서 이러한 차를 쓰는 거다. 그게 다더라고요, 이유가. 그렇죠. 아니 진짜 우리 수구 보수 언론 쪽이나 또 수구 보수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레로 협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걸 안 지키면서 맨날 뭐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해. 로컬 스탠다드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예컨대 OECD 기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OECD. 근데 OECD 국가면 OECD 국가답게 그 기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요. 꼴 나쁜 것만 거의 1등이잖아요. 예. 노동시간, 뭐 산재 사망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그렇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거 쭉 뽑아봤더니 한국이 대부분 나쁜 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40몇 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수십 개가 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지키려면 ILO 기준 그렇죠. 뭐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국가 체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도 무역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 관철시켜야 된다. 그렇죠. 예, 발목 잡는 사람들만 없으면 될 텐데 이 발목을 너무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생각을 확실히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영화와 노동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영화부터 알려주실 겁니까? 네, 영화를 주로 이제 노동 혹은 노동 운동이 배경이 된 혹은 주인공인 영화들 소개해드릴 테고요. 예. 개봉 연도 기준이 아니라 그 시대 배경 기준으로 시대 배경. 예. 그 수없이 많은 영화 중에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인데요. 제르미날이라는 영화고요. 1993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 클로드 베리 감독이에요. 근데 영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클로드 베리는 프랑스 영화계의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유명한 분이 만든 거고 이 제르미날은 에밀 졸라 원작이죠. 아하. 이분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페류나라는 또 그 얘기하려고 그런다. 근데 뭐 이 얘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아비는 안 졸랐나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에밀 졸라 프랑스의 양심이죠. 예. 에밀 졸라 하면 사실 드레피스 사건으로 유명. 그렇죠. 해요. 뭐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드레피스 그 초급 장교입니다. 근데 이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간첩 조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 사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는데 당시 에밀 졸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상업 작가였대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이분이 이제 글을 쓰죠. 신문에 기고를 하죠. 나는 고발한다. 예. 그죠? 그러면서 드레피스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고발한다. 누구를? 나의 조국 프랑스를. 굉장히 유명한 명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드레피스가 오랜 시간 끝에 이 누명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에밀 졸라는 이제 쫄딱 망했다가 해외 추방도 되고 이렇게 망했다가 나중에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건데 이 제르미날은 1860년대 프랑스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감독 클로드 베리 감독도 광부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 광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광산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면 뭐 딱 상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산은 그렇죠. 이 탄 뒤집어 쓰고 새까만 눈만 반짝반짝하고 그 상태에서 샌드위치를 씹어 먹는 이런 장면과 또 그 탄광주가 되겠죠. 탄광주 가족들이 만찬을 즐기는 장면 이런 것들이 뭐 계급적 뭐 지금은 안 그럴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 산전 사고 뭐 19세기에 뭐 그런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거는 광산주가 해결해야 될 안전 대책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사람이 죽죠. 근데 사람을 죽었으면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물어가지고 돈을 뜯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권기를 하죠. 노조를 만들고 파업까지 이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데 영화의 끝은 집니다. 노동자들이 집니다. 그래요? 노동자들이 져요. 아이고. 제르미날이라는 뜻 자체가 꽃봉오리, 그 꽃봉오리 직전 상태. 예. 이걸 제르미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지 못하는 싸움으로 이제 이 1860년대의 제르미날은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노동조합들이 시작되었다. 초기 노동조합의 분위기가 어땠고 어떻게 태동되고 어떻게 싸웠다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제르미날이다. 이 영화 꼭 봐야 되겠네요. 이 영화는 뭐 여기저기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국내 개봉도 했었던 예. 영화니까 좀 꼭 좀 한번 기회 되시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화는 이게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서프로제트라는 영화인데 2016년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서프로제트가 뭐야?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흥행된 영화는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주연이 메릴 스트립. 그 유명한 배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흥행을 못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탑 스타가 주인공인데도 그렇게 흥행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20세기 초 영국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차티스트 운동 이런 이야기, 참정권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건 여성 참정권 예. 운동인데 이게 뭐냐 하면 여성사회정치동맹이라고 19세기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여성사회정치동맹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기관지가 서프로제트라는 거고요. 신문 이름이었군요. 서프로제트. 나중에는 뭐 브리타니아로 이름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예. 이 서프로제트 운동 그래서 그냥 통칭 서프로제트 운동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과격한 여성들이 엄청나게 과격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방화. 오, 그래요? 방화. 예. 수상 연설하는데 뭐 집어던지고 유리창 깨고 뭐 가두 시위. 그러니까 거의 뭐 테러 수준의 급진적인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자매들이 또 팽크스트 자매라고 세 자매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이제 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평에 대해서도 그럼 노동자들 여성 노동자 운동 또 이 당시 대단했다. 왜 그런 거 하니? 1차 대전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 노동자들은 대부분 군대 가고 여성들이 사회적인 노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여성 전체에 대한 폄훼는 전혀 아니고요. 초보자들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저번 경험이 없으니까 과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그만큼 굉장히 급진적인 그렇죠. 그런 거였고 이 영화 서프로제트에도 굉장히 좀 살벌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여성들이 절박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럼요. 과격하게 나타나는 절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귀족 계층의 여성들이 주도한 거냐 과연 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는 것을 꼭 그렇지는 않았다. 근데 영화에는 사실 그 여성 노동자들의 활약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 좀 비판적인 이런 영화 평도 있는데 2016년에 개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페미니즘 영화잖아요. 여성, 노동, 페미니즘 이런 영화인데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다가 40대 남자가 옆자리에 있는 20대 여성을 두들겨 패버려요. 왜요? 그러니까 별 이유도 없이 페미니즘 영화를 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큰 사건이 됐었던. 그래서 이런 아재는 진짜 영화 볼 자격도 없다 정말.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웃기는 사건. 아니 뭐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면 영화를 안 보면 되지. 왜 옆자리에 있는 여성한테 분풀이를 합니까? 당시 그 기사 타이틀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 참정권 영화 보던 40대 남 옆자리 여성에 욕하고 때려. 아이고.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이 기사를 본 그 남자의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할까가 걱정되네. 참 한심한 거죠. 영화를 보면 좀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정신 수준이 딱 어린이집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TV나 이렇게 만화책에서 보는 게 현실인 줄 알잖아. 이 남자는 저 스크린에 나오는 여자가 왠지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고. 과격한 여성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랬나? 어쨌든 요게 이제 19세기 초, 20세기 초가 되겠네요. 20세기 초고요.
러시아로 넘어가 봅시다. 러시아. 아이젠슈타인.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 이게 이제 영화는 전설적인 영화 학계든 그 영화학을 공부할 때 전설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이죠. 아, 그래요? 요 이제 파업이란 영화인데 예. 이거 이제 그 흑백 무성 영화입니다. 아하. 그래서 요건 뭐 팁 드려도 되는데 그 유튜브에도 있어요. 아,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 검색하면 예. 파업 1925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래서 뭐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이게 뭐 옛날 소련 영화인데 뭐 저작권이 있겠어요.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영화기 때문에 네.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1925년에 개봉했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개봉이 1925년이고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 여기도 광산입니다. 예. 아하. 몇 가지 영화적 배경을 얘기를 해보면 아이젠슈타인이 1925년이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소련 시절이잖아요. 예. 소련의 국책 사업으로 아이젠슈타인을 지원합니다. 27살이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화 기법상으로도 대단한 그 한 획을 그었는데 예. 근데 몽타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아이젠슈타인 영화 중에 이제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 영화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서 아시는구나. 예. 그 계단 오데사 계단 장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압니다. 몽타주 기법이고 그 장면을 오마주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죠. 여러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들에서도 그 장면, 예. 그 장면을 연결하는 예. 이 기법을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아이젠슈타인이 처음으로 구입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알프스산을 오르기 위해 아이젠을 장착하면 그게 아이젠슈타인 아니에요? 네.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좀 무리수죠. 뭐 재밌으면 되죠. 그래서 뭐 이게 딱 보시다시피 이 영화는 소련의 국책 영화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적 재원과 뭐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된 것인데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그 러시아 혁명을 찬양하는 영화로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파업을 하고 여기는 성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경찰, 그다음에 뭐 정보기관 이런 데서 개입해서 살인을 하고 살인 누명을 씌우고 이런 국가의 폭력이라는 걸 그냥 굉장히 절절하게 그려낸 이런 영화고 어쨌든 아이젠슈타인 영화쯤 되면 한 번쯤 봐주는. 예. 그래야 필요가 되겠네요. 있다. 예. 전함 포템킨이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잘 안 알려져 있긴 한데 뭐 안 알려졌다기보다는 전함 포템킨 때문에 좀 그늘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파업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190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다면 무성영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면 모던 타임즈죠. 모던 타임즈. 이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모던 타임즈 하면 벌써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음악. 그렇죠. 음악과 또 찰리 채플린의 그 동작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건 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장면이 막 그려지는 스토리도 뭐 뻔하게 보여지는 이런 건데 이게 1936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배경은 당연히 1930년대 세계대공황입니다. 세계대공황. 예.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이게 사실 과잉 생산을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요 부족으로. 지불 능력이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대공황기의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 그다음에 또 이제 2차 산업혁명에 도달하죠. 콘베어. 예, 콘베어 벨트. 콘베어 생산. 이 장면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슬프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사 조이는 장면 이걸 나중에 이제 너무 몸에 익어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이러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영화적 배경은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몽타주 기법 아이젠슈타인 얘기를 했는데 이 찰리 채플린은 유성 영화를 굉장히 거부했대요. 연기자들을 게으르게 한다. 뭐 이런. 그런데 사실 36년 이쯤 되면 이미 토키, 그러니까 유성 영화가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 그러니까 유성 영화를 계속 거부하다가 이 영화에 음악을 입히고 찰리 채플린 목소리가 최초로 짧게 한번 등장하는. 그걸로도 유명한 게 이제 모던 타임즈가 있고요. 이 영화 찍고 나서 추방당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빨갱이 그랬었죠. 사냥, 맞아요. 빨갱이 사냥에 걸려서 그쵸. 추방당해서 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예. 이런 좀 말년을 스위스에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무슨 경불진 어느 프로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제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혼행. 예. 스위스에서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역시 또 미국 30년대 얘기했으니까 50년대인데요. 워터프론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전 한 10여 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1950년대 그러니까 주연 말란 브란도. 대부군요. 대부에는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출연하잖아요. 이 청년 시절에 그 말란 브란도를 볼 수 있는 영화. 이게 이제 워터프론트고요. 1954년에 개봉했고 엘리아 카잔 감독이고 유명하잖아요. 1955년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거 뭐 허구이지만 거의 사실에 가까운데 미국 부두노조 이야기인데요. 노조라고 다 좋은 노조가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이제 부패한 노조, 부패한 부두노조 이야기. 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거의 이제 실화에 가까운 취재를 하고 썼는데 이 부두노조 협박에 못 이겨서 중간에 접었다. 그래요? 최초의 시나리오 작가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권력화된 노조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살인 사건의 누명을 이 말단 조합원한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로우즈드 샵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을 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근데 권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한번 권력을 잡으면 노조 이제 지도부 집행권이죠. 이걸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돈이 되니까 온갖 부패가 이제 만연을 하고. 국내에서도 모 대기업 노조가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그런다면서요. 범죄죠. 그렇죠. 그건 범죄입니다.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처벌 받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런지 제발 좀. 왜 또 회사하고 짜고 그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나쁜 시키들. 어쨌든 이 워터프론트 이 말란 브란도가 워낙 또 이제 메소드 연기 자잖아요. 그렇죠. 뭐 그 눈빛 보면 정말 이건 이 영화는 난 지금도 어떻게 좀 구해서 한번 더 보고 싶을 정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니 픽처스에서 디지털로 복원을 해놨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뭐 국내에서 개봉해서 돈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개봉은 안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구할 수만 있으면 한번 다시 보고 싶은. 그래서 이른바 이것이 이제 부두노조 민주화 투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미국 70년대 넘어갑니다. 호파라고 들어보셨어요? 호파요? 이게 또 음모론. 호빠는 들어봤는데 호파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음모론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사건이 호파 사건입니다. 이게 미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팀스터 미국 화물 운송 노조 위원장이고요. 75년 7월 30일 날 사라져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 아직도요? 그래가지고 케네디 암살 사건과 더불어 그러니까 달 착륙 음모론 다 연결되죠. 케네디 암살 사건, 그다음에 이 호파 실종 사건, 그다음에 로스웰 사건, 뭐 이 정도가 음모론, 단골 음모론으로 등장하는 이런 건데. 그럼 이 호파는 사람 이름이군요. 그럼요, 제임스 호파, 전설적인 노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화들이 꽤 많아요. 상업 영화로 흥행에도 성공한 것이 호파, 말 그대로 호파라는 영화는 잭 니콜슨이 주연했고요. 폼납니다. 진짜 이 카리스마, 잭 니콜슨의 카리스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것이 실베스타 스텔론 주연의 영화도 있어요. 제임스 호파를 그린. 보통 액션 영화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피스트라고 투쟁의 날들. 이라는 제목도 이게 무슨 실베스타 스텔론하고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임스 호파, 지미 호파라고 통칭 부르는데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피스트는 끝까지 본 기억이 없고 호파, 잭 니콜슨 주연의 호파는 여러 차례 봤는데 제가 또 화물 운송 노조 출신이라 여러 차례 봤는데 줄거리는 대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이 끝나고 다시 이제 경제 부흥이 이루어지죠. 2차 대전 직전. 그리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실은 미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잖아요. 예. 이러면서 운송 쪽 이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산업이 커지면서 노동자들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이제 20대 20살 지미 호파가 이제 트럭 노조 운동에 뛰어들죠. 그래서 이 초기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장면들이 영화 호파에 잘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 휴게소, 우리로 치면 휴게소 이런 데서 기다리다가 딱 찍죠, 이제. 포섭 대상을 찍어서 같이 옆자리 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간까지 가면서 이러저런 얘기 들어주고 하고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포섭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나중엔 200만 까지 갑니다. 그래서 1957년에 팀스터 노조 위원장이 되죠. 팀스터 노조 다시 한번 정식 명칭은 인터내셔널 브라더후드 오브 팀스터스예요. 팀스터가 뭐 역마차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왜 인터내셔널이라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 북미 사실 딸랑 두 나라긴 하지만 국제다 이래가지고 인터내셔널이고 그렇죠. 브라더후드 여기 노조라는 이름 없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브라더후드 오브 팀스터스 노조가 아닌 듯 노조인 여기가 팀스터 노조인데. 57년에 위원장이 돼서 71년까지 14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한 200만이 넘는 조직 이게 14년 동안 집행권을 가져. 딱 대충 부패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마피아하고 결탁을 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마피아하고 결탁을 해서 국회 청문회 불려다니고 교묘하게 빠져다닙니다. 다스가 누구 건지 세상이 다 아는데도 이런 것처럼 엄청난 로비력을 가지고 다 빠져나가다가 명함 한 장에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구속이 돼요. 구속이 돼서 이제 뭐 종신형인가를 이제 선고받는데 그 노조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석방이 돼요. 그리고 석방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영화에는 이제 그 마피아를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그려져요. 휴게소에서. 근데 마지막 목격자가 휴게소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도세도 모르게 사라져서 지금까지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게 참 노조운동이 거대화되고 권력화되고 부패하게 되는 과정을 사실 좀 그린 이런 측면도 있죠. 다스 하니까 그 일부 순수한 분들은 다스베이더 건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무리죠. 다음 영화 노마레이 이거는 실화입니다. 노마레이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화고요. 이건 미국 1978년 실화하고 한레이빌 남부 지역이라네요. 남부 지역 한레이빌이라는 작은 동네 섬유 공장에서 미혼모 노마레이가 어떻게 노조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그려냈고요. 마틴 리트 감독, 셀리필드 주연이고 이게요 78년 사건인데 79년에 개봉이 돼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컸었다는 이야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미국 뭐 지금이라고 뭐 딱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의 성차별, 여성 노동에 대한 비하, 여성에 대한 비하,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거의 학대에 가까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여기에 미국 섬유노조 활동가가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마레이하고 손을 잡고 하나하나 노조를 조직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그려지죠. 그리고 꽤 흥행도 꽤 했다고 그래요. 실존 인물이고 실제 사건이고. 이제 이건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파 거대 권력화한 그 노조 위원장과 그야말로 맨바닥에서부터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미국도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자, 노동 영화 하면 켄 로치 감독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워낙 많아서 사실 켄 로치 이야기만 해도 노동운동 영화를 거의 다 1시간 이상 가게 될 텐데 그럴 순 없으니 2000년에 개봉한 빵과 장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빵과 장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여성 노동 딱 떠오르지 않나요? 3월 8일이요. 국제 여성 노동자의 날이에요. 그래요? 뭐 여성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여성절이라고도 하고 뭐 북한에서는 부녀절이라고 그런다든가 뭐 이제 이 3월 8일이 왜 여성의 날이냐 하면
1900년대 초입니다. 이건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가 불에 타 죽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업주가 이제 덮으려고 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붕괴한 섬유 노동자,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권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빵과 장미를 달라. 그런데 대단한 이제 투쟁을 하죠. 그래서 1909년 첫 번째, 이때는 2월 28일이었다고 그러네요. 전국 여성의 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데, 다음에 1910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국제 여성 노동자 회의에서 그 유명한 여성 운동가 클라라 제트킨이 여성의 날을 선포하자 해서 아하. 이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고, 여기에 상징이 빵과 장미입니다. 예. 빵과 장미.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게 이제 켄 로치 감독의 2000년 작 빵과 장미인데, 여기 창조 노동자들 이야기예요. LA 고층 빌딩 창조 노동자 이야기. 창조 노동자 하면 딱 뭐 몇 가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몇 년 전에 국회 창조 노동자들. 아, 그렇죠. 그런 이제 해고하려다가 취소하고 정규직화된 예.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 작년에 누구였죠? 모당 여성 의원이 밥 짓는 아줌마. 아, 저기 김원주 의원. 이현주. 예. 물론 이제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빗댄 이야기. 그러고 이제 예. 사과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비정규 청소 노동자들 이야기를 그린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켄 로치는 거의 뭐 노조 활동가 수준의 영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실제 이 청소 노동자들하고 같이 투쟁도 하고 뭐 이랬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게 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82년입니다. 1982년 청소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8.5달러였다. 그리고 의료보험, 치과보험, 우리로 치면 4대 보험이겠죠. 모두 가입돼 있었다. 예. 그런데 1999년 우리는 시간당 임금은 5.75달러. 어이? 그리고 아무런 보험 혜택도 없다. 더 열악해진 거네요. 더 열악해진 거죠. 아하. 열악해집니다. 실제로 열악해집니다. 그렇죠. 그 강도 같은 놈들은 미국의 최빈곤층에게서 20년 동안 수천억 원을 가로채갔다. 이 빌딩이 이제 우리로 치면 김앤장 같은 최고위급 변호사들 빌딩의 청소부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아까 노마레이처럼 그 조직 활동가가 침투를 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건 실화의 바탕은 했지만 실화는 아닌데, 세이유라고 미국의 새로운 노조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이런 전업 조직 활동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침투를 합니다. 이 건물에 침투를 했는데 들켜, 사업주들한테, 변호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청소 노동자가 쓰레기통에 숨겨져요. 그러면서 인연이 돼가지고 노조를 이제 조직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중에 스트라이크까지 하게 되는데, 공교로운 건 아니고 실제로 보십시오. 8.5달러였던 게 5.75달러로 임금은 거의 반토막이 되고 보험 혜택은 줄어들고, 이게 미국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라고 별다를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더 열악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노동자들이,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로 이주 노동자들, 예. 불법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법에 호소할 수도 없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직한 게 세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실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실제 투쟁을 해가지고 25%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실제로 쟁취하는, 영화 개봉 전후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이것도 벌써 2000년도 이야기라 지금은 좀 어떨지는 좀 그러네요. 예. 한국 영화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한국 영화 뭐 많죠. 근데 상업 영화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고, 이제 이게 뭐 사실상 마지막이 되겠네요. 오늘 시간에서는. 그 한국 영화 중에 예컨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있었고요. 예. 또 파업전야라는 독립 영화인데 사실은 수작이에요, 둘 다. 근데 이제 흥행을 하지 못했는데, 카트. 이거는 보신 분들이 많죠. 그죠. 저희도 봤고요. 염정아, 김영애, 도경수? 아이돌도 나오고 뭐 이랬었어요. 예, 맞아요. 2014년에 개봉을 했고요. 배경은 2007년 이랜드 홈에버 투쟁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뭐 스토리 라인이나 또 연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제가요, 이제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 요 개봉하기 직전에
김미화 씨가 예. 그 자기 이제 그때 낙곱살인가 하는 팟캐스트 아. 방송을 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예. 출연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 뭐 제가 뭐 이랬더니 아이 카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아유 카트에서 또 누가 나오시니까 예.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나 염정아 씨 나오는 줄 알고 누가 오셨습니까? 부지영 감독님. 감독님이 오셨군요. 아유 부지영 감독님 죄송한데. 아니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 염정아 씨 오시는 줄 알고 감독님이 오셨군요. 예. 전혀 섭섭하지 않았고요. 얼굴은 조금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런 얘기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실제 상황에 관한 영화이기도 했고 또 좀 아쉽게도 100만을 넘기지 못했더라고요. 예. 총 그 개봉관에서 100만을 넘기지 못했는데 이 앞서 쭉 말씀드렸던 뭐 2차 대전 후의 미국 상황이나 사실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는 점점 지금도 나날이 나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 아니, 아까 이민자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반이민법,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열악해질 거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그죠? 최저임금만 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빠지는 것. 참 묘한 것이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구체적인 또 정책 수단들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일부는 선뜻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방향이 맞다면 그 방향 분명히 맞는 것이고요. 그렇죠. 꼭 실현해야 되고 노동운동 개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했지 않습니까? 예. 8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저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맞아요. 현직 미국 대통령이요. 예. 매년 그 미국 노동절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절 치사를 하건 어디서든 저라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예. 라는 얘기를 빠짐없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실현할 만한 정책적 수단들은 그렇게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마 집권기 동안 노조 가입률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오바마보다는 더 나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예. 카트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 진짜 재밌습니다 일단.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그래서 작품성 굉장히 높은 상업 영화니까 꼭 좀 한번 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영화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들었고요. 주말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할 일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정 대표님이 소개해주신 영화 기회가 나는 대로 다운받거나 빌려보거나 이래가지고 진짜 노동과 영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워터프론트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저한테도 좀.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둠의 경로에서. 근데 어둠의 경로 얘기를 이런 데서 막 해도 되나요? 소개해주신 영화를 한 2편 정도만 보게 되면 이 노동의 역사와 함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요구 이런 것도 덤으로 알게 되는 그런 짜릿한 지식의 향연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꼭 지식이라기보다는 감수성의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저는 노동 존중이라는 것은 감수성에서 시작된다. 지식보다는 감수성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특성화 고등학생들에 대한 그 노동 인권 교육, 노동 인권 교육을 의무화한다. 그렇죠. 사실 부분적으로 계속 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의무화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식과 감수성으로 따진다면 감수성이 저는 우선한다고 보거든요. 노동 인권 감수성.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것들이 소설이나 책자보다는 영화로 보면 확 느낌이 맞아요. 그래서 예컨대 아이젠슈타인의 파업 같은 사실 무성 영화 그런 영화는 정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잘 모르거든요. 야, 좀 세구나 이런 정도 느낌인데 파업이나 노마레이 같은 건 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저거는 아니다 진짜.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탁 올 정도로 영화가 가지는 그 상호작용, 공감, 감수성 탁월하니까 꼭 좀 한 번씩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보니까 툭툭 나가고 나중에 들어보면 저게 아닌데 싶은 게 꽤 있어요. 지난번 음악 방송할 때 예.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예컨대 찬송가를 성서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 아, 그랬었나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예. 임을 위한 행진곡 얘기하면서 박기숙 예. 영혼 결혼식 얘기했잖아요. 예. 박기숙 씨를 그 야학 강사라고 제가 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 노동자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심결에 야학 강사다 이렇게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예. 역사적 사실인데 예.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죄송하고요. 예, 큰 줄기에서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니니까요. 예. 콩나물 연합 아니고요. 콩가루 연합이고 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상품 구매하시면 팟캐스트들 후원하는 거 예. 그런 개념이니까 경불진 꼭 아유, 구매하시면서 클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경불진이 후원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PD님, 날도 추운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때요? 따뜻한 아이스라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예전에 밀었던 아재 개그인데 요즘 이런 느낌이 나는 쇼핑몰이 생겼어요. 아재 개그를 하는 쇼핑몰이에요? 재미는 있겠는데요? 이름하여 콩가루 연합. 콩가루랑 연합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노동자를 존중하는 업체에서 엄선한 물건들만 판매. 둘째,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용, 한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기 팟캐스트. 셋째, 고가의 연극 티켓을 매주 10장씩 증정.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합이 최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군요. 착한 물건, 착한 방송, 착한 연극이 만났으니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죠? 콩가루 연합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신나는 노동 이야기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부터 꺼내주시겠습니까? 노래 이야기가 나름 반응이 좋았다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영화 이야기. 영화. 뭐 영화라고 해서 저기 뭐 진짜 구하기 힘든 이런 거 말고 상업 영화 중에 상업 영화 중에 좀 눈여겨 볼 만한 노동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들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또 한 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특히 이제 근대의 노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내셔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 아냐? 뭐 이런 오해가 있어서요. 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인터내셔널과 ILO 국제노동기구 이야기를 좀 ILO 이야기를 조금 사전적 지식으로 말씀드리고 영화 얘기로 넘어갈게요. 예, 좋습니다. 예. ILO는 국제 유엔 산하기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1919년 실제 유엔보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5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이 자랑하는 특급 용병 문자단과 콩가루 연합을 이끌고 계신 정호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입니다. 예, 지난주 방송 음모론이 살짝 섞여 있어서 더 재밌었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박 PD님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의외로 이렇게 반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댓글 테러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 다음에는 좀 더 준비해가지고 배틀 한번 해보셔서 배틀. 예. 좋죠. 예. 아니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정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그 프리메이슨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었다. 에이, 너무 나가시네. 예, 이것도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얘기는 여기서 지나가고요. 콩가루 연합 이제 설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콩가루 연합 물건 판매 품목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콩가루 연합이 그렇게 입에 잘 안 익나 봐요. 그래가지고 콩가루 연합, 우리 연합의 대표 주작격인 물뚝심송님이
또 굉장한 페이스북, 예. 트위터 이런 데서 상당히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끊임없이 리트윗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무심코 이제 보고 따라서 리트윗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 연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이? 콩가루에서 콩나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같은 맹원 연합원들끼리 예. 이름을 바꾸면 어떡하냐. 아하. 콩나물 연합 아니고요. 콩가루 연합이고요. 콩가루, 콩나물. 자칫하다간 두부 연합까지 될 것 같은데요. 콩두부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콩두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특정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예. 또 생산자들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거만 왜 내 건 안 해주고 남의 거 해주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저도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저희들은 내부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 연합 내에서의 내부 경쟁. 왜냐하면 뭐 그 거대 쇼핑몰 같은 데는 사실 입점료 수수료뿐만 아니라 상위 노출되기 위한 홍보비가 굉장히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예. 또 중간 규모 쇼핑몰만 돼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내부 경쟁이 되고, 그럼 또 불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요. 콩나물 연합의 취지가 예, 또 콩나물 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예. 에그머니나 연합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몇 가지 AS 겸 사과 드릴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이라는 게 특히 이제 방송이다, 이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정부가 두 표를 가진다는 거는 노동자 정권도 있어요. 노동당이 집권한 당도 있고, 이러하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뭐 큰 논란이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1991년에 ILO에 가입을 하는데, 요게 이제 꼼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민주노총이 없던 시절이고 한국노총은 뭐 이때까지도 사실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러던 때라. 그러니까 그러면 의용노조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던 것을 당시 이제 민주노조 진영, 전노협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들이 반대하고 하면서 91년에야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ILO는 국가적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이제 ILO가 가지는 노동 기준을 적용한 나라들 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미 FTA도 뜯어보면요. 노동 조항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유리하다기보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의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잘 이제 안 알려져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환경, 노동 이런 문제들이 그 국제무역협약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는 그걸 숨기죠. 웬만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ILO에 91년에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 ILO 기준이 국제적 노동 기준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ILO 기준에 따르면 대단한 노동 후진국입니다. 그게 특히나 온갖 협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고 국제협약에 동의를 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 근처에도 못 간 그 조약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이제 87호하고 98호인데요. ILO 협약입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이라는 건데 87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동자 및 사용자는 사전 인가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문장이 좀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매끄럽진 않은데 이것이 유명한 노사자치권이에요. 어떤 단체를 가지든 노동자들이 어떤 단체를 가지든 정부든 사용자든 개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약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약.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신 거죠. 특히 삼성이 싫어하죠. 뭐 삼성뿐만이겠습니까? 최저임금 오른 거 가지고 그것도 다 망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98조가 있습니다. 98호. 98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 및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가 지배하는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런 노조에 지원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거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용해야 됩니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굳이 인터내셔널하고 비교하는 이유는 인터내셔널이라 함은
1864년 그 유명한 막스와 엥겔스가 중심이 돼서 만든 국제노동자협회. 예. 이걸 제1 인터내셔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1876년에 해소됐다가 1889년에 정당들, 사회주의 정당들이 유럽에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2 인터내셔널로 계승해서 재탄생을 하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각국 정당들이, 사회주의 정당들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입장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소멸을 합니다. 예. 날 이제 없어졌죠. 근데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죠. 이러고 나서 소련이죠, 소련. 소련에서 이 혁명을, 노동자 계급 혁명을 전 세계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 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되는군요. 예, 요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예. 노동기구, 협회, 이쪽의 역사라면 사회주의 계열 아닙니다. ILO는. 오히려 이 사회주의 계열 운동, 혁명, 또 인터내셔널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1차 대전 직후죠. 1차 대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1차 대전이 종결된 배경도 사실 러시아 혁명에 다시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나라들끼리 전쟁하다 보면 러시아한테 다 먹히겠다, 소련에 다 먹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전쟁이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국제연맹, 유엔의 전신이죠. 예.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노동기구가 같이 만들어져요. 동시에 만들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ILO의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첫머리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품이 맞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은 상품이죠. 맞긴 맞는데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멋진 선언으로 시작됐고, 이것이 그 인터내셔널 혹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제 이 ILO는 그 국제노동기구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사정기구예요. 노사정기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측도 여기에 들어가고 정부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각국, 그러니까 나라가 가입하는 거거든요. ILO. 국가가 가입을 하는 건데 이 각국은 표가 4개가 있어요. 정부가 2표. 사용자 측이 1표, 노동자 측이 1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노동자 표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동기구인데. 그렇죠. 근데 명칭과 실속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이러저러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것이 해야죠. 그냥 뭐 국가 체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굉장히 커요. 이런 그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부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시장을 막는 것이기도 해요. 방금 얘기한 98호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은 못 사가겠다. 이런 정부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FTA와 노동 조건, ILO 협약과 국제 기준 요약위는 한번 묶음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류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닭 수출이 안 되듯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환경과 노동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 전 인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방 정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정부 애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생산 비중이 높지 않으면 그 회사 제품 자체를 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 반기업 제품은 우리는 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세계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이 ILO고 ILO 기준인 거예요. 협약인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간 적이 있어요. 미국 워싱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그 시애틀 쪽에 있는 본사인데 깜짝 놀랐던 게 프리우스라고 왜 도요타에서 나온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에 얼마 나온 지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수십 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우리의 회사의 개념과는 달리
캠퍼스라고 부를 정도로 각 동이 독립돼 가지고 쫙 뻗어져 있거든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동과 동을 이동을 할 때 멀기도 하고 걸어 다니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하이브리드 차를 10년 전부터 수십 대를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홍보 담당자한테. 저거 아직까지는 좀 비싸기도 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고 했더니 친환경 차 아니냐.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장서서 이러한 차를 쓰는 거다. 그게 다더라고요, 이유가. 그렇죠. 아니 진짜 우리 수구 보수 언론 쪽이나 또 수구 보수 정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레로 협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이걸 안 지키면서 맨날 뭐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해. 로컬 스탠다드지. 그러니까 좋은 것만. 예컨대 OECD 기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OECD. 근데 OECD 국가면 OECD 국가답게 그 기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안 하잖아요. 나쁜 것만 거의 1등이잖아요. 예. 노동시간, 뭐 산재 사망률,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그렇죠. 제가 한 몇 년